고 이종구옹의 유산 전액 105억 원을 며느리 정예숙 씨에게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아버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조종한 거지? 내가 친아들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혜숙은 남편 만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손을 떨며 휴대폰을 귀에서 떼어냈다. 88세의 시아버지 이종구옹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혜숙은 32년 전 처음 시댁에 발을 들였던 그날을 떠올렸다. 1993년 30살의 나이로 종갓집 맏며느리가 된 그날부터 혜숙의 삶은 끝없는 봉사와 희생의 연속이었다. 시부모 봉양은 물론이고 명절 제사와 손님 접대, 집안 대소사까지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시아버지는 유독 혜숙에게만 모질게 굴었다. 밥상을 받아들고도 국이 짜다, 반찬이 성의 없다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 혜숙에게만 직접 갈아준 검은 콩물을 마시게 했다. 며느리가 늙어서 병들면 누가 집안일을 하겠느냐며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검은 콩물 속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들어있는 듯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다. 혜숙은 상주인 남편 만호와 시누이 박수진의 뒤에서 조용히 예를 갖췄다. 그런데 이상했다. 남편과 시누이의 표정에서 슬픔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언니, 주방 좀 가서 음식 준비 확인해봐요. 손님들 많이 오실 것 같으니까. 시누이 수진이 혜숙에게 턱짓을 했다. 평소처럼 며느리를 일하는 사람 취급하는 말투였다. 혜숙은 묵묵히 주방으로 향했다. 32년간 익숙해진 풍경이었다.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던 혜숙은 빈소 옆 작은 방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오빠, 아버지 통장이며 부동산 서류는 다 찾았어요? 아직? 근데 수진아, 너 또 사채업자들한테 돈 빌렸다며? 아버지 재산 나오면 바로 갚을 수 있을 거 아냐? 그러게요. 아버지가 서울에 상가 건물도 있고 선산도 있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최소 100억은 되지 않을까요? 혜숙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얘기뿐이었다. 장례 3일째 되던 날 밤, 혜숙은 시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던 중 낡은 서류함을 발견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들과 검은색 쪽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쪽지를 펼쳐본 혜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시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혜숙아, 미안하다. 32년 전 그날의 진실을 너만 알고 있구나. 내가 너를 가혹하게 대한 것은 너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용서해다오. 혜숙은 눈물을 닦으며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32년간 품고 살았던 비밀이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의 변호사가 집을 찾아왔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유족분들께 직접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거실에는 남편 만호, 시누이 수진, 그리고 혜숙이 앉아 있었다. 만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을 물어뜯었고 수진은 화장을 새로 고치며 여유로운 척했다. 혜숙은 조용히 차를 준비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개봉하기 시작했다.
고 이종구옹의 유언을 집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목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서울 강남의 상가 건물 한 채, 시가 80억 원. 경기도 일대의 선산 및 임야, 시가 15억 원. 그 외 예금과 주식을 합쳐 총 105억 원. 헐. 수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만호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그럼 우리 오빠가 60억, 제가 45억 정도 받는 거네요? 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유언 내용은 다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나 이종구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 즉 서울 강남의 상가 건물과 선산, 그리고 모든 현금 및 주식 자산 전액을 며느리 정혜숙에게 상속한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3초 정도의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이 괴성을 질렀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만호도 벌떡 일어나 변호사에게 다가갔다. 변호사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노막 나셔서 정신이 없으셨던 거죠?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유언장은 2년 전에 작성되었고 당시 고인께서는 정신감정까지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진이 해숙을 향해 달려들었다. 언니가 아버지를 조종한 거지? 귀에 대고 매일 뭐라고 속삭인 거야? 이게 말이 돼요. 해숙은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신우이, 이건 아버님의 뜻입니다. 만호가 해숙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 재산을 당신이 다 가져. 내가 친아들인데? 해숙은 평생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들이 친자식이라고요? 32년 동안 아버님께 뭘 해드렸죠?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안 돼요. 저 사채업자들한테 빚이 얼마인데. 이러면 저 죽어요.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유족분들께 일주일의 숙려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지는 울부짖었고 만호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해숙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온 해숙은 시아버지가 남긴 서류함을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아직 읽지 않은 편지들이 수십 통 더 있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숙아, 너는 이 집안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 내 자식들은 범죄자들이다. 하지만 너는 죄가 없다. 이 재산으로 자유로워져라. 해숙은 편지를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32년간 감춰왔던 진실이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빠, 우리 변호사 선임해서 유언장 무효 소송 걸어야 해요. 수진이 만호를 졸라댔다. 며칠째 집안은 전쟁터였다. 만호는 해숙을 마주칠 때마다 재산 포기 각서써라며 윽박질렀고 수진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해숙을 헐뜯기 바빴다. 해숙은 그들의 관계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밤마다 시아버지가 남긴 편지들을 한 통씩 읽어나갔다. 세 번째 편지에는 1992년의 일이 적혀 있었다. 해숙이 만호와 약혼한 다음에 결혼식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당시 32살이던 만호는 사업 자금을 구하지 못해 술에 절어 있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만호가 아버지의 차를 몰래 끌고 나갔다. 뒷좌석에는 오빠를 말리려던 수진이 타고 있었다. 신호등 앞에서였다. 초록불이 켜지자 만호는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 그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여성이 있었다. 쾅!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여성이 쓰러졌다. 오빠, 사람이야.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만호는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곧 더욱 세게 엑셀을 밟았다. 차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쓰러진 여성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허리를 크게 다쳐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하는 몸이 되었다. 이틀 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다. CCTV에 차량 번호가 찍혀 있었다. 이종구옹은 경악했다. 자신의 자식들이 뺑소니 범죄자라니. 그때 해숙이 시댁을 방문했다. 결혼 준비 상담차 온 것이었다. 상황을 눈치챈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이종구는 며느리감인 해숙을 보며 무릎을 꿇었다. 해숙 씨, 부탁이 하나 있소. 당신이 그날 밤 차를 몰았다고 해주시오. 내 자식들을 살려주시오. 해숙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남의 죄를 뒤집어 쓰라니. 하지만 이종구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대신 당신을 지켜주겠소. 돈도 주고 변호사도 선임하겠소. 제발 우리 집안을 살려주시오. 해숙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때 만호가 해숙의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해숙은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족을 위해 그녀는 결국 거짓 자백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종구는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냈다. 피해자 가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해숙이 자백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공식 기록에는 운전자 미상의 뺑소니 사건으로만 남았다. 그리고 이종구는 해숙에게 말했다. 해숙 씨, 고맙소. 당신은 이 집안의 은인이요. 하지만 내 자식들은 절대 이 사실을 알면 안 돼요. 당신이 아는 걸 알면 당신을 제거하려 들 것이요. 그래서 이종구는 32년 동안 해숙을 가혹하게 대했다. 자식들 앞에서는 며느리를 그저 일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며 해숙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숨겼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건네는 검은 콩물에는 값비싼 한약재를 섞어 넣었다. 그것이 이종구가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해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32년간의 인내와 고통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수진이 흥신소 직원을 데리고 들어왔다. 언니,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신 과거 다 파헤칠 거니까 각오해.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만호가 해숙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결혼한 지 32년 만의 일이었다. 재산을 내놓지 않으면 이혼할 거야. 그리고 당신 젊은 시절 다른 남자 만났던 거 다 알고 있어. 해숙은 허탈하게 웃었다.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흥신소통해서 다 알아냈어. 당신 결혼 전에 대학 선배랑 만났다며? 그게 사실이면 당신도 상속받을 자격 없어.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완전히 조작된 이야기였다. 대학 선배는 그저 멘토 같은 존재였을 뿐 연애 감정 같은 건 없었다. 수진이 뒤에서 나타나며 거들었다. 언니, 우리가 증거도 다 확보했어요. 당신이 순결하지 못한 몸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는 거 친척들한테 다 알릴 거예요. 해숙은 두 사람의 추악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32년간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해숙은 시아버지의 서류함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지를 꺼냈다.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시아버지는 32년 동안 만호와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왔다. 만호의 외도, 수진의 사체 빚,
그리고 두 사람이 몰래 저지른 다른 범죄들까지.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혜수가 이 자료들을 잘 보관해라. 언젠가 너를 지킬 무기가 될 것이다. 며칠 후 수진이 고용한 흥신소 직원이 예상치 못한 물건을 발견했다. 시아버지 이종구의 서재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일기장이었다. 흥신소 직원은 일기장을 몰래 복사해서 수진에게 건넸다. 수진은 그 내용을 읽고 경악했다. 일기장에는 32년 동안 시아버지가 혜숙에게 미안해하며 쓴 참회록이 빼곡했다. 1993년 4월 5일. 오늘도 혜숙이에게 모질게 굴었다. 국이 짜다고 면박을 주었다. 하지만 이것이 혜숙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만호와 수진이 의심하지 않도록. 1998년 9월 12일. 혜숙이가 또 아팠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일을 혼자 떠안아서다. 한의사에게 특별히 보약을 지어달라고 했다. 검은 콩물에 몰래 섞어 먹이고 있다. 2015년 3월 22일. 만호가 외도를 했다. 혜숙이는 모른 척하고 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추악한 인간인 줄 몰랐다. 혜수가 미안하다. 수지는 일기장을 덮으며 온몸이 떨렸다. 자신들이 32년 동안 속아온 것이었다. 아버지는 며느리를 구박한 척하면서 사실은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이 급히 만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큰일 났어요. 아버지 일기장 찾았는데 우리가 큰 문제예요. 만호가 달려와 일기장을 읽었다. 형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진짜야? 그럼 32년 전 그날 밤 사건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감춰왔던 범죄의 기록이 고스란히 일기장에 적혀 있었다. 혜숙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다 알고 있었어? 혜숙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32년 동안 모르는 척하며 살았어요. 당신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수진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다.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혜숙의 표정은 차가웠다. 용서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 다들 거실로 나오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혜숙의 목소리에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권위가 실려 있었다. 만호와 수지는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나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혜숙은 탁자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쳐놓았다. 시아버지가 남긴 편지들, 일기장, 그리고 각종 증거 자료들이었다. 1992년 11월 23일 밤 11시 37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거리. 혜숙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날 밤 당신들이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저는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저에게 부탁했죠.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죄를 뒤집어 쓰라고. 만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라고요? 혜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그리고 당시 병원 기록이었다. 피해자 김순자 씨는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죠. 그분의 딸이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고 가족이 빈곤의 늪에 빠졌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합의금을 주셨잖아요. 5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이요? 혜숙이 비웃었다. 그분은 평생 일을 못하게 됐어요. 5천만 원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보상할 수 있나요? 혜숙은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이건 뭐죠? 2003년 만호 씨 당신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기록.
2010년 수진 씨 당신이 친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떼먹은 기록. 2018년 만호 씨 당신이 외도했던 증거 사진들. 탁자 위에는 32년간의 범죄 기록이 펼쳐졌다. 이종구옹은 자식들의 모든 잘못을 기록해왔던 것이다. 이 모든 게 아버지가 기록한 거예요? 만호가 바들바들 떨며 물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은 32년 동안 당신들을 지켜보셨어요. 당신들이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는 것도,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것도 모두 보셨죠. 그런데 왜 우리한테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다. 해숙이 시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내 자식들에게 너희는 32년 전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감옥에 보낼 수 없어 해숙이에게 도움을 청했다. 해숙이는 죄도 없이 우리 집안의 비밀을 짊어지고 평생을 노예처럼 살았다. 편지를 읽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해숙이를 가혹하게 대한 척했다. 그래야만 너희가 의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해숙이에게 준 검은 콩물 속에는 값비싼 한약재를 섞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만호와 수지는 말을 잃었다. 해숙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너희는 해숙이에게 100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러니 내 모든 재산을 해숙이에게 준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다. 그저 작은 위로일 뿐이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해숙은 냉정하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32년은 너무 깁니다. 만호가 해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해숙은 그 손을 뿌리쳤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각자 책임을 지셔야죠. 해숙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다. 만호는 매일 술을 마시며 해숙에게 매달렸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해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외면했다. 32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리 없었다. 수진의 상황은 더욱 절박했다. 그녀가 빌린 사채 금액이 무려 3억 원에 달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무리하게 빌린 돈이었다.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수진이 해숙의 방문 앞에서 울부짖었다. 하지만 해숙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며칠 후 정말로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박수진, 나와. 돈 갚을 때까지 안 보내줄 거야. 수진은 방 안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만호는 사채업자들에게 사정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재산 정리 중이에요. 재산 정리? 들었어. 당신들 한 푼도 못 받는다며? 그럼 누나를 데려갈 수밖에 없네. 사채업자들이 수진의 팔을 붙잡고 끌고 나가려 했다. 수진은 비명을 질렀다. 그때 해숙이 나타났다. 기다리세요. 사채업자들이 해숙을 바라보았다. 해숙은 명함을 하나 꺼내 건넸다. 제 변호사입니다. 연락하세요. 합법적인 절차로 해결하죠. 사채업자들은 명함을 받아들고 물러갔다. 하지만 경고의 의미로 현관문을 발로 찼다. 다음에는 법대로 할 거야. 문이 닫히자 수진이 해숙에게 매달렸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저를 구해줬어요. 해숙은 차가운 눈으로 수진을 내려다보았다. 구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경찰 부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집안이 더 시끄러워지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그날 밤 만호와 수지는 거실에서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 다 내 때문이야. 내가 그날 밤 나를 말렸어야지. 오빠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잖아요. 내 잘못이라고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결국 아버지가 우리 대신 혜숙이한테 모든 걸 준 거잖아. 오빠도 외도했잖아요. 오빠가 혜숙 언니한테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32년간 쌓인 원망을 쏟아냈다. 혜숙은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추악한 관계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음 날 만호는 혜숙의 방문을 두드렸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혜숙이 문을 열자 만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혼 서류야. 내가 먼저 준비했어. 위자료는 안 바랄게. 그냥 우리 조용히 헤어지자. 혜숙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만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 혜숙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날 밤 혜숙은 시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다. 혜숙아, 이 괴물 같은 자식들을 버려라.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내 인생을 살아라. 혜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결심했다.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워질 시간이었다. 혜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빨리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가 건물과 선산, 주식까지 합치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3개월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혜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 처리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보니 1992년 뺑소니 사건에 관한 모든 증거 자료였다. 당시 CCTV 영상 복사본,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이종구 옹이 남긴 자백 편지까지. 이걸 검찰에 제출하시겠다는 겁니까? 혜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더 이상 그들의 범죄를 덮어줄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숙은 만호와 수진을 거실로 불렀다.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다. 혜숙은 탁자 위에 2개의 서류를 놓았다. 첫 번째는 이혼 서류예요. 오늘 안으로 서명하세요. 만호는 말없이 펜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결국 서명을 마쳤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혜숙이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다. 수진이 열어보니 1992년 뺑소니 사건의 증거자료 사본이었다. 이게 뭐예요? 원본은 이미 검찰에 제출했어요. 내일이면 당신들에게 소환장이 나갈 겁니다. 만호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쳤어? 그럼 우리 감옥에 가는 거잖아. 만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혜숙은 침착했다. 32년 전에 갔어야 할 곳이에요. 이제라도 가야죠. 수진이 혜숙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언니, 제발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혜숙은 수진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타인일 뿐이었다. 신우이, 아버님이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혜숙이 편지를 꺼내 읽었다. 혜숙아, 이 돈으로 저 괴물들을 구원하지 말라. 그들은 32년 동안 너를 학대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 없다. 내 인생을 살아라.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저는 어떻게 살아요? 사채빚도 있고 이제 감옥까지 가게 생겼는데. 혜숙은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다. 3억 원이에요.
당신 사채 빚 갚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진이 수표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금액을 확인했다. 언니, 이건 아버님의 유산이 아니에요. 제가 32년 동안 모은 제 돈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세요.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부터 이 집은 매물로 나갑니다. 당신들은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만호가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네. 아버지 재산은 한 푼도 못 받고. 해숙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32년 동안 아버님께 효도는커녕 재산만 탐냈잖아요. 그날 밤 해숙은 짐을 쌌다. 32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6개월이 흘렀다. 만호와 수지는 1992년 뺑소니 사건으로 재수사를 받게 되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아 있었다. 피해자 김순자 씨는 추가 배상금 5억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야 했다. 집도 차도 그동안 모아둔 예금도 모두 배상금으로 나갔다. 결국 그들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수지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5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이하며 수지는 문득 해숙 언니를 떠올렸다. 32년 동안 그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만호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 64세의 나이에 육체 노동을 하려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저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젊은 노동자가 물었다. 만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좀 쉬면 돼. 점심시간 만호는 그늘에 앉아 해숙을 떠올렸다. 32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녀의 헌신이 이제야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한편 해숙은 경기도 외곽에 작은 수목원을 열었다. 해숙인의 수목원이라는 간판을 단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온갖 나무와 꽃들이 자라고 작은 연못에는 잉어들이 헤엄쳤다. 수목원 입구에는 시아버지 이종구 옹의 묘소가 정성껏 꾸며져 있었다. 해숙은 매일 아침 묘소 앞에서 차를 올렸다. 아버님,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매화가 벌써 피었어요. 해숙은 시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2년간의 고통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어느 날 손님 한 명이 수목원을 찾아왔다. 지팡이를 짚은 70대 여성이었다. 해숙은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1992년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 김순자 씨였다. 안녕하세요. 정혜숙 씨 맞으시죠? 해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김순자 씨는 의자에 앉으며 수목원을 둘러보았다. 참 아름다운 곳이네요. 여기서 평화를 찾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두 여인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김순자 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해숙 씨, 당신이 그때 죄를 뒤집어 쓰려 했던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종구 옹이 남긴 편지를 읽었거든요. 해숙은 차를 내려놓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용기를 냈더라면. 김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32년 동안 고생하셨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묘하게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둘 다 그 사건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사세요. 배상금도 받았고 범인들도 벌을 받았으니까요. 김순자 씨가 일어서며 말했다.
해숙은 그녀를 수목원 입구까지 배웅했다. 해가 질 무렵 해숙은 수목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32년간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이제는 지나간 악몽처럼 느껴졌다. 아버님, 저 이제 자유해요. 아버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해숙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그저 정혜숙으로서. 수목원 입구의 작은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해숙은 미소 지으며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 2막이 이제 시작되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32년간의 한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았다. 해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온함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카톡방에 공유해서 주위 분들과 공감하며 대화 나누시면 좋습니다.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